미치오 카쿠의 마음의 미래, 데니얼 데닛의 마음의 진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최근 이 세 권의 책을 정리 분석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뇌와 마음의 진화에 대해서, 그리고 철저한 진화론자이며 철학자인 데니엘 데닛이 말하는 마음의 진화, 그리고 우리에게 사피엔스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 어쩌면 완전히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이 세 권의 책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읽어내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 세 권의 책은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와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작업을 멈추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정리와 분석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천천히 오래 걸려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을 각각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에 앞서 한 권의 책씩 조금씩 읽어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치오 카쿠의 마음의 미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3부로 정리된 이 책은 최신의 신경과학과 물리학에 기초하여 발견해낸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부는 마음과 의식, 2부는 마음으로 육체를 극복하다, 그리고 3부는 변형된 의식. 이렇게 총 3부 15편의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읽어드릴 챕터는 너무너무 많고 모든 한 장 한 장들이 저에게 수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지만 그 중에 11장 두뇌의 역설계를 저 나름대로 정리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뇌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뇌과학 프로젝트들과 그것이 이루어낼 신체의 한계 극복, 주로 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치료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러한 뇌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뇌지도, 뇌 역설계 등 분석 작업에 대한 현황과 미래, 그리고 영생불사라고 말하는 그 방법론 쪽 고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뇌 역설계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파트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단한 컴퓨터를 뛰어넘는 그 뇌를 가지고 그저 TV나 보고 수다나 떠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뇌 역설계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2013년 1월, 의학과 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두 개의 폭탄이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두뇌 연구의 천문학적 예산이 할당된 것이다. 그동안 두뇌 역설계는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폭탄이 떨어진 후 하룻밤 사이에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다. 그는 2013년도 국정연설에서 첨단 혁신 신경공학을 이용한 두뇌 연구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의 연방 연구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전자 연구에 물꼬를 텄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처럼 두뇌 연구 프로젝트는 전기 신호의 신경 통로를 규명하여 뇌의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거의 동시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간 두뇌 프로젝트에 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뇌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트랜지스터와 철로 이루어진 두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정기적 활동을 개개의 뉴런 단위로 관찰하는 세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뇌과학자들은 MRI 기계를 사용하여 뇌의 전체적인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두뇌 연구 프로젝트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수백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망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야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낼 수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 중간 단계가 빠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짜리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처음 5년 동안은 수만 개의 뉴런을 대상으로 하여 초파리의 척수와 쥐의 망막에 있는 신경질 세포 등 동물 두뇌의 중요한 부분에서 진행되는 정기적 활동을 재구성한다. 그 다음 5년 동안은 관찰 대상 뉴런을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로 늘려나가고 여기에는 초파리의 뇌나
가장 작은 포유류인 에트루지아 뾰족 뒤지의 두뇌 피질을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마지막 5년은 제프라피쉬의 두뇌나 쥐의 심피질 전체를 관찰한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영장류 뇌의 일부분을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추진 중인 인간 두뇌 프로젝트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들의 목적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뇌의 기본적 기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에는 쥐에서 인간에 이르는 다양한 포유류가 포함되어 있고 뉴런을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대신 트랜지스터로 뇌의 기능을 똑같이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방대한 규모의 두 프로젝트를 서로 경쟁하듯이 진행하다 보면 난치병 치료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여 경제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뇌가 불사의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닐까?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바깥에 존재하게 된다는 뜻일까?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신학과 형이상학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뀔 것이다.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의식의 비밀을 낱낱이 풀어헤쳐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완만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인간의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은 1000억 개가 넘는다. 은하수 안에 있는 별의 개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하나의 뉴런은 수만 개의 이웃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 부위만 무려 1000만 곱하기 10억 개나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수는 가히 천문학적이어서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열정적인 과학자들은 이 숫자에 기죽지 않고 선충의 신경계를 뉴런 단위로 해석함으로 이미 첫걸음을 떼었다. C. 엘리강스로도 불리는 이 작은 생물은 302개의 뉴런과 7000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신경계의 자세한 청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충의 뉴런은 개수가 유한하지만 연결 상태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몸의 움직임과 신경 전달 경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 제일 단순한 생명체가 이 정도인데 사람의 뇌는 대체 얼마나 걸릴까? 대를 물려가면서 100년 안에 성공할 수는 있을까?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인간의 뇌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두뇌는 참으로 복잡해서 뉴런 단위로 낱낱이 분해하는 방법이 3가지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이 이 방법을 채용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두뇌 연구 프로젝트가 채택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뇌의 신경만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뇌의 발달을 제어하는 유전자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는 백만장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폴 앨런이 후원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첫 번째 접근법은 단순한 뇌의 대략적인 진화 과정을 추적한 후 점점 고등동물의 뇌로 옮겨간다는 계획인데 컴퓨터 과학자가 볼 때 이 작업의 성패는 컴퓨터의 성능에 달려 있다. 이들은 생쥐를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생쥐의 내용량은 사람의 1000분의 1에 불과하고 뉴런도 1억 개밖에 안 된다. 1억 개라니. 과학자들은 두뇌의 전체 모형을 만드는 대신 피질과 시상 사이의 연결을 재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BM사의 컴퓨터 블루즈는 14만 7,456개의 프로세서와 15만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탑재한 고성능 컴퓨터다. 2009년에는 24,576개의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6억 개의 뉴런과 9조 개의 연접부를 가진 고양이의 뇌를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검은 캐비넷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블루즈는 어마어마한 컴퓨터인데 하나의 높이가 2.4m, 폭은 4.5m에 달한다. 아마도 양성자의 내부 모형을 만들고 플루토늄의 반감기를 계산하고 2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장면과 쥐의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이 모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 컴퓨터도 차세대 컴퓨터 블루진 Q 세쿼이아한테 자리를 내주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 이 세쿼이아 컴퓨터는 2012년 1월
1초당 20조 1천억 회의 연산을 찍으면서 가장 빠른 컴퓨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컴퓨터는 28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7.9메가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먹어치운다. 이 정도면 작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처럼 괴물 같은 컴퓨터라면 인간의 뇌에 필적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대답은 노이다. 쇠커이아는 두뇌 피질과 시상 사이의 상호작용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뇌 전체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려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할까? 모두아 박사의 추산에 의하면 블루진 같은 컴퓨터 수천 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를 수용하려면 건물 내부는 어림도 없고 도시의 한 구역을 통째로 내줘야 한다고 한다. 더구나 에너지 소모량도 엄청나서 수천 메가와트짜리 핵 발전소를 오직 컴퓨터를 위해 운영해야 하고 초대형 컴퓨터에서는 다량의 열이 발생해서 수시로 식혀주지 않으면 회로 소자가 다 녹아버리는데 이러한 컴퓨터에 냉각수를 끊임없이 공급하려면 강의 길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 정도 규모의 컴퓨터가 필요한데 정작 우리 뇌는 무게가 1.4kg에 불과하며 두개골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고 아무리 과부하가 걸려도 체온은 단 몇 도만 올라갈 뿐이다. 게다가 전력도 20와트면 충분하고 햄버거 몇 개만 투입하면 하루 종일 작동한다. 이 얼마나 효율적인 고성능 컴퓨터인가? 전 세계는 지금 이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사람의 게놈은 대략 23,000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로부터 수천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뇌가 만들어진다.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런 일은 임산부의 뱃속에 태아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토록 작은 공간에 어떻게 그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오바마 정부가 후원하는 두 번째 접근법은 뉴런 신경망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개개의 뉴런과 연접부를 물리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흔히 해부학적 접근법이라고 불린다. 또 다른 방법은 두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뉴런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다. 이 두뇌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된 과학자들은 다량의 트랜지스터를 조립하여 뇌를 재현하는 대신 각 뉴런의 위치와 역할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개개의 뉴런을 트랜지스터로 시뮬레이션하여 기억과 성격 그리고 감각이 있는 인간의 뇌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워드 슈스 의학연구소의 게리 루빈 박사는 한동안 정육점 고기 절단기와 비슷하게 생긴 장치를 사용하여 과실파리의 뇌를 잘게 썰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과실파리의 뇌에는 약 15만 개의 뉴런이 들어있고 지름은 300 마이크로미터로 사람의 뇌와 비교하면 거의 점이나 다름없다. 이 작은 뇌를 10억 분의 5mm 두께로 잘게 썰어서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컴퓨터로 전송하면 프로그램이 각 뉴런의 연결 상태를 복원시켜준다. 루빈 박사는 앞으로 20년 안에 과실파리의 뇌 구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도 진보가 느린 이유는 촬영 장비가 과학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용되는 전자현미경은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화소수가 1천만 개에 불과하다. 지금 과학자들은 1초당 100억 화소를 찍을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하고 있다. 현미경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큰 문제다. 루빈 박사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과실파리 한 마리당 하루에 10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얻어질 텐데 이것을 모두 저장하려면 창고 하나를 하드 드라이브로 가득 채워야 한다. 게다가 과실파리 개체마다 두뇌 구조가 조금씩 다르므로 수백 마리의 뇌를 스캔하여 평균치를 구해야 한다. 사람의 뇌를 이런 방법으로 분석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루빈 박사의 말에 의하면 좋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과실파리에 전념할 계획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뇌의 지도를 작성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백만장자 폴 앨런이 1억 달러의 기금을 출연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거나 신경망 경로를 분석하는 대신 뇌를 탄생시킨 유전자 규명에 중점을 두면서 쥐의 두뇌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뇌의 유전자를 이해하면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을런지 모른다. 사람과 쥐는 많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쥐의 뇌를 이해하면 사람의 뇌에 한결 더 다가가게 된다. 두뇌 역설계에 연구 인생을 바쳐온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현실적 의미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부분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결과만 얻어도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정신질환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을 규명하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지에 맥이 풀릴 정도로 허망한 결과였다. 아무런 의미 설명 없이 23,000개의 단어를 나열해놓고 끝났기 때문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역사에 긴 나물 업적이었지만 사실은 유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긴 여행의 첫 걸음이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뉴런의 연결 상태를 알아낸다 해도 각 뉴런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미지로 남는다. 그래서 역설계는 비교적 쉬운 부분에 속한다. 정작 어려운 부분은 이 역설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 인간 두뇌의 역설계가 성경적으로 끝났다고 가정해보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역설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당장 응용 가능한 연구 중 하나는 특정 정신질환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뉴런 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뉴런의 연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두뇌 역설계가 완료되면 몇 개의 연결 부위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어떤 정신질환이 나타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단 몇 개의 뉴런만 차단해도 뇌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발된 뉴런의 위치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두뇌 역설계의 후속 연구가 될 수 있다. 두뇌 역설계를 응용하여 고장난 뉴런 클러스터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뇌 심부 작술 DBS는 작은 탐침을 사용하여 우울증 환자의 뇌 일부 기능을 둔화시키는 기술인데 두뇌 역설계를 응용하면 DBS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아주 적은 수의 고장난 뉴런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역설계로 만들어진 뇌는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설계 두뇌는 기본적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 즉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도 알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해머와 편도체에 기억이 저장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기억이 다양한 피질을 통해 두뇌 곳곳에 퍼지는 과정과 이들이 다시 모여서 기억을 재생하는 과정은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다. 역설계로 만들어진 뇌가 실제 두뇌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다면 모든 회로를 작동하여 정말 사람처럼 반응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 기억 능력은 역설계 두뇌의 뉴런에 이미 구현되어 있으므로 사람과 얼마나 비슷하게 반응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뇌 역설계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사의 개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 의식을 컴퓨터에 옮길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일까?